CEO Sundar Pichai unveiled that Google would become one of the first companies to operate carbon-free 24 hours a day. The history of nuclear power relatively safe compared to other ways of making energ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기후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가 엄청난 전기를 쓰게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새로운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전력 수요를 감당하면서 기후 위기도 대처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태용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AI 얘기 많이 듣는데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AI가 전기 먹는 하마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전력 사용량이 많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는 겁니까? 네, AI가 구동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서버,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 회선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전력량 가운데 40%는 서버의 연산에 들어가고요. 또 40%가량은 냉각에 들어갑니다. 남은 20%는 나머지 설비에 활용되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460테라와트시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 연간 전력 소모량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2026년에는 최대 1050테라와트시까지 증가해서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한 8,000개 있다고 하는데 뭐 매일같이 3개씩 늘어나는 속도라고 그러니까 상당하게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가서 현재 한 1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의 그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거의 한 700개 가까이 앞으로 한 5년 내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서 상당히 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돈을 버는 것이 상당했다. 네. 물건 판 것보다도 이 정도가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기피 시설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 뭐 또 전력 설비 부족, 또 인허가 문제도 있고요.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고, 이 빅텍 기업들이 전부 이렇게 베트남, 태국 이렇게 동남아로 가는 것도 부지가 넓고 또 전기, 물 뭐 이런 거 이용료가 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좀 투자 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지 기피 시설이 되면 곤란하겠죠. 네. 예. 처음에 시작하면서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면 전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전기라는 것은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력 설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대략 한 24테라와트 아워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전기량이 얼마냐면은 서울시가 50테라와트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1년 쓰는 전기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구글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력 설비만 확충할 게 아니고 전기를 또 실어나를 송전망도 확충해야 됩니다. 이거 참 큰 이슈입니다.
지금 교수님 공급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채병 소비자들한테 가격 부담을 주지 않고 계속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또 하나 문제가 환경 부담, 환경 비용 같은 것도 고려된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이 돼야 이런 늘어나는 수요도 감당하면서 공급 쪽에 필요한 돈도 마련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환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했던 기업들은 또 고충이 클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은 최근에 내놓은 연례 환경 보고서에서 AI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으로 데이터 센터를 꼽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이버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89,505톤으로 전년 대비 3%가량 증가했는데요. 전체 배출량의 97%가 데이터 센터와 사옥에서 전력 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직 AI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은 카카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발전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 생산을 하면 온실가스가 늘어날 거지만 지금 화석 연료의 비중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도 있고 무탄소 에너지라 그래서 원자력이나 미래 에너지로 얘기되는 수소나 이제 이런 거 비중이 늘어나면 꼭 전력 생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급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또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 전력망에서 효율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큰 그림이 먼저 우선 그려져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데이터 센터들이 자기네 건물, 자기네 상황에 맞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가 수요 감소를 만들어 나간다면 꼭 전력 수요의 증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이 상태로 AI 산업이 발전된다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있는 거잖아요. 네.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AI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AI인데 자기가 AI 돌려가지고 네. 어떻게든 간에 무탄소 전원을 갖다 어떻게 확보해라. 네. 에너지 믹스 어떻게 가져가라.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에너지 믹스에서 어떻게 무탄소 전원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AI가 많은 힌트와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2038년 되면 무탄소 전원이 한 70% 정도 됩니다. 예. 무탄소 70% 되면은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그 전기를 사면 돼요.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아리백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아리백을 이미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발 거기서 더 나가서 24시간 무탄소를 하겠다. 그다음에 7 days a week. 그게 뭐냐면은 1년 내내 무탄소 에너지로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걸 선언하거든요. In September 2020, Google CEO Sundar Pichai unveiled that Google would become one of the first companies to operate carbon-fre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365 days a year by 2030. 그건 뭐냐면은 아리백 플러스 다른 무탄소 전원이라면 다 쓰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IMF가 지난달 보고서인데요. 그 AI가 많은 전력을 쓰고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과세 등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력 가격에 넣어야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반대로 보조금을 많이 줘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줄일 수,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 중에 하나지 꼭 저는 세금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품을 만들 적에 탄소를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은
EU 같은 경우에서 내가 뭐 철강 1톤을 만드는데 탄소를 갖다가 뭐 100톤 썼는데 너는 200톤을 썼다면은 그 100톤의 차액만큼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탄소세를 들고 나온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국경에서 그걸 관세를 통해 가지고 통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인터넷을 타고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건 국제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장 메커니즘이 있어요. 탄소세라는 것도 있지만은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그다음에 탄소 배출은 줄일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종호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발열이에요. 그래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40%의 전력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놨을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큰 건물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세종시에 개관한 데이터 센터 각세종입니다. 2013년에 만들어진 각춘천에 이어서 네이버가 두 번째로 가동을 시작한 데이터 센터인데요. 네이버 역시 냉각 해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해법은 바람과 미스트였습니다. 네이버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직접 냉방에 활용하거나 바람에 세밀한 물입자를 분사해서 서버를 식히는 친환경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도입했는데요. 이른바 AMU, 에어 미스팅 유닛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만으로도 서버실을 냉각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아껴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무려 57%나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역시 올해 1월부터 첫 자체 데이터 센터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을 개관했습니다. 카카오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냉각과 전력 효율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도입한 프리쿨링 냉각기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프리쿨링이란 서버를 식히면서 뜨거워진 물을 바깥 공기로 다시 차갑게 식히는 방식으로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을 말합니다. 카카오는 이뿐만 아니라 또 전산실 폐열을 하역장 난방에 활용하는 시설을 마련해서 전력 사용을 추가로 줄였고요. 1000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기업 환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 냉각 시스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AI 시대에 원전으로 대안을 삼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보다는요.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보면 원전을 지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전 확대의 이유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싸게 전력이나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데 그래서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니까 싸고 안정적인 게 뭐냐를 찾는 과정에서 각국들이 아마도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지금 정동훈 교수님께서 총괄위원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재생과 원전의 그 불균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발전량 기준으로 할 적에 발전 비중이 대략 한 29% 정도 됩니다. 30% 조금 안 되는데 재생 한 8% 정도예요. 그러니까 20% 넘게 차이가 납니다. 3배 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38년, 15년 후를 보게 되면은 원전의 비중이 한 35%, 해서 한 6%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그 비중이 29%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6%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는 어떤 분들은 3배 안 되는데 3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030년까지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 제 기억에 3.5배, 풍력은 2038년을 볼 적에 현재보다 한 20배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전은
29%에서 35% 정도 증가하는데 대형 원전이 3개, 그 다음에 SMR이 1개 정도, 이 정도를 갖다가 넣으려고 지금 계획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SMR 같은 것이 딱 거기에 맞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SMR 같은 거는 좀 안전성이 좋아서 좀 더 이런 수요지 근처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이게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좀 듣도록 하겠고요. 정태영 교수님은 원전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저희의 경제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가장 큰 21세기의 화두를 놓고 보면 결국 디지털이라는 건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력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 전에 이제 체코 원전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된 거는 한국이 원자력을 공급하고 운영하고 건설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자력 확대가 꼭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저희 경제같이 디지털로 빨리 전환이 되고 또 국제 경제하고 굉장히 이렇게 동기화가 돼 있는 나라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회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자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가피하고 또 나름대로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자력 원전 얘기 나오면 우리가 또 환경단체라든가 또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나라가 에너지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계적으로 뭐 에너지 갈등이 이렇게까지 뭐 치열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갖다 확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국제 에너지 기구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절반은 전기를 써야 되고 그 절반의 전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무탄소 에너지를 써라라는 것이 공급 측면에서의 가장 최우선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화 비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50년 50% 되려면은 전력이 지금 2.5배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무탄소 에너지로서 공급하려면은 갖고 있는 우리가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하고 원전밖에 없어요. 중간에 수소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재생이나 원전 갖고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과 원전 갖고 2.5배 지금보다 더 늘어난 전기를 공급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은 재생도 확대해야 되고 원전도 확대해야 되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다 좋은 에너지는 없어요. 그렇다 또 다 나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믹스해야 됩니다. 휴위기가 먼저냐? 원전의 위험이 무엇이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사용 해결료 10만 년 보관해야 됩니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는데 스웨덴에서 사용 해결료 처분장을 갖다가 그걸 인허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안전 분석을 해보니까 5만 년 지나야지 그 방사선 물질이 지상에 올라옵니다. 500m 밑에 있으니까 올라오는데 그러면 앵커님은 5만 년 후를 걱정해가지고 사용 해결료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후변화 2100년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2100년에 기후가 온다는데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건 쳐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태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조금 더 보탠다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단체가 원전을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투명성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용 후 원전 폐기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원전의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 원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컨센서스 빌딩하는 과정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닌가.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원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저희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저희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형성 과정 같은 것들을 제도화하거나 관행화한 경우가 많으니까 원전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뭔지 또 그것을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해법이 뭔지에 대해선 한국이 지금부터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는 원전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얘기를 하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두 분 전문가분들한테 여쭙게 되는 건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추세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또 알고 싶거든요. 현재 우리가 건설하고 운전하고 있는 원전들은 작은 게 1000메가와트, 큰 거는 1400메가와트 이렇게 되거든요. 반면에 소형 모듈 원자로는 소형이라서 우리가 현재 설계하는 거는 170메가와트 정도 되는 모듈을 설계하고요. 소형인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모듈은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많은 그 기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모듈화 해가지고 하나의 모듈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모듈들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내가 수요가 만약에 200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메가짜리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의 원전을 제공하고 30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3개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체코에 수출한 거는 APR 1000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1400메가와트짜리를 갖다가 다운사이징, 축소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단가가 낮아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모듈로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재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0 필요해? 그럼 3개 모듈로 하나. 400 필요하면 4개 모듈로 하나.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 가지고 잔열은 원자로의 그 용량이 비례하니까 대형 원전에 비해서 작게 되면은 그 잔열 제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마진도 훨씬 높고요. 아니 빌 게이츠는 이미 뭐 SMR 기업을 설립했다고요. 네, 빌 게이츠도 좀 이 SMR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직접 SMR 개발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차세대 SMR을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빌 게이츠는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라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올바르게만 개발한다면 기후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not only is the history of nuclear power relatively safe compared to other ways of making energy, the opportunity for a new design to be dramatically safer, you know, not have an afterheat problem.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뭐 장점은 지금 우리 정동욱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뭐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좀 비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서 아직 단가가 높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상용화되고 활용이 되려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 기술 개발 단계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이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걸 시범으로 해볼 부지 찾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술은 다 만들어 놓고 딴 나라 가서 이거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소형 원자로 SMR이라는 게 미래 에너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면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정태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 싸고 좋은 것은 없어요. 좋은 건 좀 비싸요. 세계 각국에서도 이 경쟁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SMR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원자력 발전소 가보시면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경락 건물 엄청 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는 그런 경락 건물을 갖다가 바로 원자를 갖다 둘러싸는 컨테인먼트 베셀, 철제로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부피로서 비교를 한다면은 적어도 뭐 10분의 1 이하로 되는 그렇게 작은 모양이 될 거고, 이런 경락 건물 같이 큰 이런 콘크리트 더미가 아니고 요즘은 레이아웃 설계라고 보게 되면 건물도 이쁘게 짓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헤비한 그런 경락 건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은 그 주변에 비상 계획을 갖다가 두어야 됩니다. 왜냐면 발전소에서 어쨌든 간에 안전하다 그래도 거기에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5km 이내는 이제 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30km까지도 이것이 이제 뭐 긴급 뭐 예방적 구역, 계획 구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현재 30km까지는 이런 그 방사선 비상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뉴스킬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인허가 심사를 줬어요. 인허가 심사를
주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SMR 같으면은 비상구역 계획을 갖다가 원전이 있는 부지 사이트, 그 사이트만 하면 되겠다. 그 외부로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SMR이 경제성이 그닥 높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기후변화 얘기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그 IPCC 보고서 1.5도 또 이번에 나온 6차 보고서에 제가 총괄 주저자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 중에 제가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태양광이 2000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75% 정도 다운이 됐거든요. 20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IPCC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태양광이 20년 후에 이렇게 쌀 거를 예측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20년 전에 2000년에 태양광 가격은 너무 비싸서 안 된다가 대부분이었거든요. SMR의 상용화가 2035년, 뭐 2040년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보다 비싸다고 이걸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지만 그게 기술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싸지만 과연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 시장을 한국이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성의 논리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교수님 말씀대로 얼마나 누가 빨리 이것을 줄이느냐가 그게 경제성 플러스 시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성은 확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원래 그 SMR이 처음 개발될 때는요, 이게 대형 원전에 비교해가지고 경제성을 갖다 따라잡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니치 마켓, 예를 들면 원격지 이런데, 또 군사용 뭐 이런데, 뭐 이런 쪽을 갖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태양광도 비슷합니다. 태양광이 제일 처음에 개발되고 이용된 곳은 어디냐면은 우주였습니다. 우주의 뱅가드 2호기로 하는데 그 뱅가드를 인공위성을 갖다 쐈을 적에 거기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태양광을 썼어요. 무지무지하게 비쌌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술 개발을 거듭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구상에 쓰게 된 것이지요.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MR도 처음에는 이게 니치 마켓, 특수 목적으로 개발했는데 기술 개발해보니까 전력 시장에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SMR이 이제 전력 시장에 들어올 텐데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현실 가능합니까? 저는 뭐 제가 에너지 기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아이디어 차원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황당하게 보여도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붙돋아주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말씀하셨지만 우주 개발이라는 게 처음에 미국 소련이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주 개발이 정부나 국가나 공적인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의 참여가 훨씬 큰데 민간이 참여하게 만들려면 창의성 이런 것을 자꾸 야 말도 안 돼 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가나 정부나 공적 부분은 자 이것에 대한 그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줄 거냐. 초기에 여기 너무나 많은 돈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당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그래서 자원의 배분 문제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굉장히 이것을 북돋아주는 쪽이 되면 우주에 데이터 센터 놓는 걸 한국이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만화나 영화가 늘 앞서가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면 나중에 기술 개발이 돼서 그쪽으로 가던데 이것도 얼토당토하는 얘기만은 아닌 모양이죠. 저는 엔지니어라서요. 역시 그 비저너리는 엔지니어가 되기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뭐 데이터 센터 우주 만들고 하면 좋죠. 근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데 사실 뭐 케네디 대통령이 엔지니어 아니거든요. 근데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업 이렇게 큰 것도 이건희 회장께서 결정했더라 하더라고요. 그때 반도체 어떻게 설계할까 엔지니어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이걸 적정식으로 간다 우리는 입체형으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도시별 따져할 수가 있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어디선가 얼핏 봤거든요. 역시 그리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비저너리는 엔지니어보다 우리 정태영 교수님 같은 분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해내고 예. 그런 과정이 인류의 발전을 또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AI로 인한 전력 수요로 대비하고 전력 수요도 대비를 하고 또 탄소 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중점을 네. 한번 더 보죠. 예, 저는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기 때문에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균형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탄소 중립이 2, 3년 안에 될 것도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저는 뭐 탈정치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경제를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 측면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나면 아까 카카오 보여주듯이 아주 구체적인 기술은 민간이 필요하면 만들어낼 거고요. 또 정부가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 대책이 있다면 만들 거고. 저는 합의 형성이라는 게 좀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 믹스의 문제는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아니면 도다. 흑백의 논리라면 이건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믹스라는 거는 적정 수준이 뭐냐를 갖다가 착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갈등을 풀어내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데 상황이 어떠냐면은 재생에너지 하는 진영과 원전하는 진영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 정치권은 그걸 확대 재생산해요. 확대 재생산이니까 다시 피드백 돼가지고 더 큰 목소리를 내요. 갈등이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증폭되는 것이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에너지, 이 원자력 이런데 거의 한 40년 같이 했지만 요즘 같은 이런 변화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변화의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승자가 되고 뭐가 정말로 탄소 좀 이끌고 2050년, 2100년에 에너지 끌지 모릅니다.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술로서 승부를 하고 엔지니어들은 그다음에 사회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컨센서스 만들고 정치하시는 분들 그 확대 재생산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렇게 좀 뭉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에선 제대로 좀 얘기 좀 하고 언론도 제발 좀 언론도 풍자르게 해가지고 쌈 붙여가지고 구경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가 많이 나셨군요. 아니 하도 그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알겠습니다. AI 시장이 성장세인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산업의 그리고 AI 산업과 환경 그리고 전력에 대한 모두에 대한 현명한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